그래서 그 중국인의 어떤 그 기질이 드러나는 뭐 몇몇 가지 재밌는 현상들을 보자면 네. 일단 내가 상대방과 친해진다고 하면 서로가 존중해야 될 불문율을 반드시 지켜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조직에서 못 살아남거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관혼상제 같은 거죠. 내가 예를 들어 결혼을 해요. 네. 근데 이제 부주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100만 원의 부주금을 받았어. 그러면 다음번에 그 사람이 결혼을 할 때는 최소 200이나 300만 원으로 되갚아야 되는 거야. 그게 일종의 투자인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연금이 어딨어. 내가 100을 넣으면 최소 200에서 300이 오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게 그 중국인들은 자기가 낼 수 있는 어떤 그 소득 범위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비용을 거기다 지급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돌아오거든. 만일 내가 이걸 먹고 안 갚았어. 이제 먹튀를 했어. 그럼 그 조직 사회 안에서 도태가 돼버린 거야. 이번에 이제 저희 아시는 요거를 그 미덕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은퇴하신 네. 경찰관 한 분이 조그마한 슈퍼를 하나 열었어요. 슈퍼를 내는데 돈이 한 2억 정도 든대요. 그렇게 많이 들었네요. 그러니까 조그만 하다고 한 게 한 400평 되는 거지. 이 자본이 한 5천만 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가게를 오픈을 하고 네. 사람들을 초청해갖고 잔치를 벌여. 오픈 개막식을 딱 한 거예요. 네. 딱 개막식을 하는데 축의금이 6억? 이 정도가 들어오는 거야. 그걸로 돈 벌었네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필요로 한 초창기 사업 자금을 충당하고 남는 거예요. 그냥 거기 온 손님들한테 그냥 오는 손님이 아니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 눈에 띄잖아. 담배 한 보루 홍화 15만 원짜리 확 던져주는 거야. 잔치 왔으니까 받아가라고. 오. 잔치상 일주일 내내 틀어놓고 손님들 오시면 오는 대로 전부 다 대접하고 그거 하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통상화돼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동안 뭐 지역사회에서 경찰관으로 뭐로 이게 활동하면서 사람들 도와주고 뭐 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이런 거 하는구나 하는 데 대해서 그만큼의 지역 사람들이 뭔가를 보태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향악하고 두레하고 비슷한 개념인 건데 그 사람한테 그만한 인간적인 관계가 돈이 될 수 있는 게 중국의 관시라는 거죠. 네, 거기다가 뭐, 만약에 도와줄 수 있는데 쌩 깠다. 네. 이러면 그 사람은 그다음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동네에서 못 살아, 이제. 네. 그리고, 비슷한 예로 그런 거죠. 중국 사람들끼리는 돈을 빌리잖아요. 절대 이자를 안 받아요. 누구처럼, 너 이거 돈 빌려가면, 3부 이자를 해가지고 1년 안에 갚으면 1억 3천, 2년 후에 갚으면 2억 7천, 1억 7천 5백, 이자 안 갚으면 이자로 또 복리 칠 거야? 이렇게 빌려주는 게 아니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억 필요해? 언제 갚을 건지도 안 뭐 1억 줘요. 그 대신에 그 사람이 얘기하죠. 나중에 내가 내 소개장을 받아서 혹시 또 내 자식이나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 찾아가면 너도 그때 도와줘라. 그래서 그런 그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60년, 70년 후가 지나갖고 내가 죽잖아. 내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겨놔요. 내가 누구 도와줬었다. 40살에 누구한테서 누구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다. 만일에 어려운 일 있으면 걔 한번 찾아가 봐라. 라고 유언을 남긴단 말이야. 아버지가 옛날에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 그 집을 가. 그래갖고 그 아들한테 가서. 삼보기 말보기 시대 때 얘기를. 그렇지. 아니야. 지금도 똑같이 그런 게 존재하는 거야. 내가 당신 제가 그 누구씨 아들인데, 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힘들면 찾아가 보라고 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1억을 빌었으면 그 시월이 흘렀잖아요.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자기 형편에 맞게끔 그 규모만큼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상업이 발달하고 네. 중국에 있는 어떤 그 왕조나 상가들이 유지되는 일종의 비결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서 부자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서로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산 팔던 놈하고 신발 팔던 놈이 만나서 사업을 해. 네. 그러면 이제 양쪽에서 비 오는 날은 우산만 팔리고
비 안 오는 날은 신발만 팔려요. 전혀 다른 업종이 돈을 벌기 때문에 누가 돈을 벌지. 비 많이 오면 우산이 많이 벌 거고. 더울 때 부채 팔리고. 햇볕이 좋으면 이쪽에 더 많이 벌 건데 누가 어떻게 벌든지 간에 그 이득을 같이 합시다라는 방식으로 동업을 하게 되면 서로가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서로한테 의존해가는 상업들이 이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술 장수가 붙고 술의 장수가 붙고 고기 장수가 붙으면서 그 상업하는 규모가 점점 커졌다고 치자고 지역이 넓어졌다고 치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돈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이득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근데 옛날에 중국의 돈은 뭐였어? 다 은이었어. 은. 네. 은을 직접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네. 무겁게. 그러니까 내가 뭐 은을 10만 냥 하려고 그러면 진짜 10만 냥을 들고 가야 그 지불이나 뭘 할 수 있는 거야. 아이고, 근데 그걸 무거워. 어떻게 들고 다녀? 표국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뭘 만들었다고요? 표국이라고 일종의 은행을 만드는 거야. 은행. 내가 전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 표국에 100만 냥의 은을 받아놓고 이 100만 냥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서를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 증서가 돌아다니면서 화폐의 역할을 해요. 집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무기도 살 수 있고 소금도 살 수 있고 화폐의 역할을 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나한테 은으로 돌아오잖아. 은을 네. 밖으로 그 100만 냥의 은 좌표가 돌아오면 지금까지 중국에 있는 표국 안에서는 한 번도 그걸 부도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100년, 200년 후에 그게 돌아오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비트코인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중국에는 몇천 년 동안 내려온 거야. 그 보관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수결을 해갖고 내가 처음에 이걸 쓰잖아요.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뒤에다 계속 이설을 해. 자, 이런 거래를 통해서 이거 나한테 넘어왔다. 이 거래를 통해서 이게 쭉 달려있다가 나중에 이게 원금으로 필요한 순간이 되면 이게 돌아와서 내밀 때 한 번도 부도를 내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신뢰와 거래에 대한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 습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란 거대한 나라의 상업이 유지되고 산업이 유지되고 유통이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만큼 신뢰를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도 없다는 거지. 특히 상업에 있어서. 네. 원래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제 왕년에는 종교의 충돌로 세계 역사가 그렇게 길이 바뀌어 갔거든요. 그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경제력이 세계 역사를 지금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우리 구시대 역사는 보면은 모든 상권을 누가 쥐고 있었던가 하면 유대인들이 쥐고 유대인들. 있었어요. 지금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자본주는 화교 상권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을 못 합니다. 그럼 중국 가죠. 홍콩 가죠. 통역은 한 명이에요. 중국어 하면 되잖아요. 타이완 가죠. 인도네시아 가서 인도네시아 말 안 해요. 중국어 해요. 외연 가면 거기서 이제 사장들이 다 중국 사람이니까 화교권이니까 말레이시아 가도 중국어 쓰면 돼요. 길거리 가가지고 막 꽃갱이질하고 노동자 보고 인터뷰하려니까 말레이시아를 써야 돼. 네. 근데 이제 사장들하고 야 예를 들어 뭐 무슨 뭐 회장님 뭐 하고 네. 뭐 전부 다 중국어 쓰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가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가나 태국 가나 그러니까 아시아권을 갖다가 뭐 통틀어 아시아 경제를 네. 말한다는 특집 프로에서 나중에 딱 끝나고 나면 이게 뭐라 해요? 이거 자막이 올라가잖아요. 네. 통역하면 한 명이에요. 중국어로 다 통하는 거예요. 중국어만 쓸 수 있으면 그만큼 화교 상권이 이미 전 세계를 많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하신 그 소장님 말한 그, 야, 니는 뭐냐, 뭐 파냐, 우산 파냐, 난 부채 판다, 난 신발 판다, 붙자. 그 자체가 그 뭐랄까, 그 옛날에 그 동화 같은 이야기가 지금 그만큼의 파워를 내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진짜 웃긴 게 그 화교가 전 세계에서 이제 그 위상을 떨치고 이제 뭐 화합도 잘 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만
한국에서만 망했다고. 모 대통령께서 상당히 화교들에 대한 어떤 경제적 지를 처음부터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러니까 부를 축적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만들어놨었죠. 집도 못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그 당시 화교들은 대부분 대만계 화상들이었어요. 네. 예,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중국집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주로 했었죠. 그리고 돈놀이도 많이 했었고. 네네. 아무튼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상권을 얻었어요.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은행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전부 돈을 집에다가. 집에다 숨겨놓은 집에다가 항아리 속에 거야. 넣어가지고 베갯잎에다가 넣고. 창고 안에 짱바가 놨었지. 진짜로? 말 그대로 장패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처바르고 있었는데 이 박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화폐 개혁을 해갖고 환을 원으로 바꿔버렸죠. 그렇게 바꿔서 네. 10분의 1로 돈 가격을 낮추는 과정 중에 100만 원 이상을 안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돈을 바꿀 수 있는 최대 한계치를 금액치가. 그만큼 안 해주고 나머지 돈은 뭉겨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부채를 일반 개인의 그 사채를 전부 다 없애버렸는데 그게 뭐냐면 중국 화교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빌려준 돈에 대해서 안 받아도 돼라고 그거를 날려버린 거예요. 시중금융화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 화교들이 입었던 피해가 어마어마한 엄청 입었겠네요. 돈을 날린 거예요. 화딱지 나가지고 고지됐겠네요. 전부 나갔어. 다른 전부 나라로? 돌아 나가는 거지. 이런 나라를 믿고 어떻게 살겠어? 라고 나간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나가서 외국에 가서 돈을 벌어서 다시 중국에 재투자를 하고 거부가 됐어요. 한국에서 털린 거는 아무것도 아니게. 네. 그런 사람들의 자본이 다시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과연 그 자본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네. 아버지 선대 때 원수는 3대가 지나도 갚는 그 화교들이 우리나라의 사채 시장이나 과거 정권에 있어서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복수심? 약탈적인 복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좀 솔직히 가지고 있어요. 그때 거를 어떻게든 사과하고 그때 있었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어떤 모종의 어떤 화해책이 없이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등 뒤에 숨어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칼 꽂는다니까. 근데 그때 화교들이 하나가 문제가 있었던 게 뭔가 하면 처음에는 청나라에서 산동에서 온 사람이 한국에 화교가 많았죠. 네. 이 사람들이 한국에 사실은 여러 군데로 갔지만 한국에 정착한 화교는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유일한 반공화교인 거예요. 반공화교라는 게 뭔가 하면은 대만을 타이완을 자유중국이라 부르고 중국을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공이라 부르고 세계에서 둘도 없는 반공화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큰일 날 나라로 보고 타이완만이 뭐 쉽게 말해서 국민당 정부만 지지하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중국은 하나의 중국 외교 정책을 가지고 있죠. 중국이란 건 나라가 하나밖에 없다. 근데 누구 우리하고 수교해 주려면 저건 무슨 중국이야. 그러니까 타이완하고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자기 나라 대사관이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지금 뭔가 중국 대사관이에요.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이에요. 이날 이때까지 반공화교를 주창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학교에 딱 들어가면 학교에 옛날에 청천백일기가 걸려있다가 지금 들어가면 오성홍기가 걸려있는 게 학교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초기 화교 자본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못 있겠구나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화교의 어떤 그 역사는 상동 광동성에서 잘 나가던 애들이 이제 해외로 나간 게 화교의 원류가 되는데 지식 엘리트 계급들이 상인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네. 상인들을 일종의 조직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상인들을 교육시켜서 일종의 주식회사를 만든 거죠. 상업 주식회사를.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의 상단을 만들어가지고 화교를 조직했어요. 그 화교의 조직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도박하지 마라, 마약하지 마라, 서로 싸우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조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차기 지도자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아들이다, 네네. 돈 많은 사람 아들이다, 아니면 힘센 놈 아들이다가 아니라 자기 능력을 통해 갖고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한테 차기 지도자를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죠. 자기만 잘하면. 그리고 그 지도자가 된 사람들한테 철저하게
모든 경영에 대한 그 부분을 맡겨가지고 최선의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일치 단계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본인들도 엄청난 노력을 다 했겠네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밑바닥에서부터 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거기에 쌓아진 실적들을 인정받음으로써 맨 마지막에 원로들이 모아놓고 자, 이 중에 누가 다음 차기 지도자가 될 것이냐라는 거를 낙점을 받아야만 차기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서학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제 좀 우리말로 고급 화교. 또 다른 화교가 있거든요. 뭔가 하면 최하층민도 있었어요. 그건 뭔가 미국 사람들이 한 짓이에요.